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인생은 언제부터 내 것이 아니었을까? 21살부터 40세까지 22년. 한 여자가 자신의 청춘을, 사랑을, 꿈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효도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분명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인의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수연이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태식 씨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 영숙 씨는 집안일을 돌보며 가끔 파트타임으로 식당 일을 거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수연이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방과 후면 도서관에 가서 패션 잡지를 들여다보고 낡은 옷을 고쳐 입으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던 소녀였습니다. 엄마, 나 졸업하면 서울 가서 패션 학원 다니고 싶어. 18살 수연이가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영숙 씨는 국을 뜨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꿈이 크네. 그런데 학원비가 만만찮을 텐데. 엄마, 나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을게.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학원 다니면 돼. 아버지 태식 씨가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대학을 가야지 무슨 학원이야. 아빠, 나는 실기가 중요한 거라 학원이 더 나아. 즉 요즘 애들은 다 대학을 가는데 우리 집안에서 대학생이 하나도 없잖아. 수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수연이가 고3 겨울방학을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가게 안 나가셨어요? 그게. 아버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철물점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큰 할인 매장들이 생겨나고 동네 철물점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른 일 알아볼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55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지만 일자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파트타임 일당으로는 한 달 생활비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연아.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수연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엄마. 저기. 미안한데 내가 아르바이트 좀 할 수 있겠니?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 당연하지, 엄마. 내가 편의점이든 어디든 알아볼게. 고마워, 딸. 조금만 참아. 아빠가 곧 일 찾으실 거야. 수연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이라고. 몇 달만 도와드리면 될 거라고. 하지만 그 조금만은 22년이나 계속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연이는 동네 편의점에서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3 학생이 새벽까지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수연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어린 애가 이런 시간까지 일해?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아이고, 기특하기도 해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효심 깊은 아이가 어디 있어.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수연이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이 기뻤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수연이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대학을 갈 것인가, 취직을 할 것인가. 엄마, 나 대학 안 가고 취직할래. 뭐? 수연아,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아니야, 엄마. 지금 우리 집 형편에 내가 대학 가면 등록금은 어떻게 해? 나 일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 보태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공부해도 돼. 어머니 영숙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 딸. 엄마, 아빠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엄마. 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수연이는 밝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서 패션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 자신만의 옷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연이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키워주셨어. 이제 내가 부모님을 돌볼 차례야. 이게 자식의 도리지. 그렇게 수연이의 청춘은 조용히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1살. 수연이는 동네 슈퍼마켓에 정식으로 취직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15시간이 넘는 노동이었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고 그것으로 집안의 생활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식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다들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 그래도 계속 알아보세요. 분명 좋은 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점점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영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일을 계속하시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가 아프다며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엄마 병원 가보셨어요? 응, 갔는데 별거 아니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계속 아프시면 큰 병원 가보셔야죠.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23이 되던 해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녁은요? 아이고 수연아 왔니? 엄마가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했어. 내가 좀 해줄 수 있겠니? 엄마 제가 지금 막 퇴근했는데. 알아.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정말 아파서 그래. 좀만 도와줘. 수연이는 피곤했지만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엄마 장은 보셨어요? 아 그게.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나가질 못했어. 수연이는 다시 밖으로 나가 마트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수연아 고생했다. 역시 우리 딸이야. 아버지가 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최고야. 엄마 아빠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주네.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수연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며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는다는 핑계로 매일 나갔지만 실제로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동네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연이의 하루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기상, 5시 30분 출근, 낮 12시 짧은 점심시간, 밤 9시 퇴근, 9시 30분 장 보기, 10시 저녁 준비, 11시 가족 저녁 식사, 12시 설거지와 청소, 새벽 1시 취침, 그리고 다음날 아침 4시 30분 다시 일어나는 것.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아 오늘 은행 좀 다녀와 줄 수 있니? 수연아 엄마 병원 좀 데려다줘. 수연아 집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연아 장 좀 봐야겠다. 수연. 모든 것이 수연이의 몫이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수연이는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취직을 하거나 연애를 하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너는 요즘 어때? 남자친구는? 안 와? 나는 그냥 일하느라 바빠. 아직도 그 슈퍼에서 일해? 너 거기서 벌써 몇 년째야? 응 4년째. 헐 진짜?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데 알아보지 그래? 집안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 다녀야 할 것 같아.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연이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는 말을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은주 너 요새 남자친구랑 잘 돼가? 응. 다음 달에 부모님 뵙기로 했어. 친구들의 즐거운 대화를 들으며 수연이는 자신이 점점 그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너 왔니? 수연아 저녁 아직 안 먹었지?
엄마가 오늘도 몸이 안 좋아서 못했어. 미안해. 수연이는 한숨을 삼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수연이는 자신이 부모의 거머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30살. 수연이는 여전히 같은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점장이 되어 조금 더 책임 있는 일을 맡게 되었고 급여도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라간 급여는 고스란히 집안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완전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68, 어머니는 65. 나이가 들어 일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연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번 주말에 외식 좀 할까? 엄마가 갈비찜이 먹고 싶네. 엄마, 이번 달 생활비 빠듯해요. 집에서 해드릴게요. 아이, 딸이 번 돈으로 부모 한 번 외식 시켜주는 게 뭐가 어때? 우리가 널 키워줬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을 키워주셨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수연이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인가? 나는 왜 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걸까?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수연 씨, 저축은 하세요? 저축이요? 아, 거의 못해요. 에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해야죠. 나중에 결혼도 해야 하고.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왜요? 나이도 이제 30인데 슬슬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연이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이라니. 자신의 월급은 고스란히 부모님 생활비로 나갑니다. 저축은커녕 자신의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합니다. 결혼을 한다면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 월급은 전부 부모님께 드려야 해요. 우리 생활비는 당신이 전부 벌어야 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부모님은 수연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수연아, 엄마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줘. 수연아, 아빠 약국에 약 좀 사다 줘. 수연아, 전기세 고지서 나왔는데 은행 가서 내줘. 수연아, 동사무소에 서류 떼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수연이가 없으면 부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연이가 있으니까요. 수연이가 다 해주니까요. 어느 날 친구 은주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아, 오랜만이다. 이번 주말에 우리 결혼식인데 꼭 와야 돼. 은주야, 축하해. 당연히 갈게. 응. 그리고 말이야. 부케 받을 준비해. 뭐? 너한테 던질 거야.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아, 나는. 괜찮아. 무슨 소리야.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부모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도 좀 살아. 은주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말 수연이는 은주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주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랑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마치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부케를 던지는 순간 은주는 정말로 수연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수연이는 부케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은 수연 씨 차례네요. 곧 좋은 일 있겠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이는 부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방 한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현실이 그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일어났니? 엄마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네, 엄마. 지금 나갈게요. 수연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2살. 수연이에게 처음으로 남자가 생겼습니다. 슈퍼마켓에 물건을 배송하러 오는 배송기사였습니다. 이름은 준호, 나이는 35. 수연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준호 씨도요. 몇 달 동안 이렇게 가벼운 인사만 주고받던 두 사람은
어느 날 우연히 퇴근 시간이 맞아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주말에 뭐 하세요? 저요? 주로 집안일 하죠.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든요. 아, 그렇구나. 효녀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이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힘들 때 위로해 주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저 부모님께 소개해도 될까요? 수연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집에 돌아와 수연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수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사귀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좋은 사람?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아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 우리가 너 키운 게 내 인생 아니야? 은혜도 모르는 것이.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아파. 수연아,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 너 때문에 엄마가 이러는 거야.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갈 생각을 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결혼? 너 결혼하면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 둘이 굶어 죽으라고? 아니에요. 제가 계속 생활비 드릴게요. 생활비만 주면 돼? 병원은 누가 데려가고 은행 일은 누가 보고 집안일은 누가 해? 수연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있어줘. 응?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줘. 그날 밤 수연이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 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 형편이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인데요? 수연이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신이 혼자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것, 부모님이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연 씨,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결해봐요. 제가 부모님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안 돼요. 부모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세요. 준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연이는 그렇게 준호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잘 왔어.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너 좋아하는 불고기 만들었어. 어서 와서 먹자. 수연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이만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벽도 없고 창살도 없는 감옥. 하지만 그 어떤 감옥보다 견고한 감옥. 그 감옥의 이름은 바로 효도였습니다. 36살. 수연이는 이제 슈퍼마켓의 점장이 되었습니다. 책임감도 커지고 업무량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올라간 만큼 부모님의 요구도 커졌습니다. 수연아, 이제 너도 점장이 됐으니까 우리 집 좀 넓은 데로 이사 가자. 아빠, 지금 집도 충분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셋이 살기엔 너무 좁잖아. 방도 하나 더 있는 데로 가야지. 아빠, 제 월급으로는 무리예요. 에이, 점장이 됐는데 뭐가 무리야. 너 월급 얼마나 받는데? 수연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해 여름 수연이는 몸이 이상했습니다. 계속 피곤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좀 피곤해서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새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수연이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각종 검사를 한 후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 심하고요. 만성피로 증후군도 있으시네요. 요즘 많이 힘드세요? 아, 일이 좀 많아서요. 일만 그런가요?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수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을 드릴 테니까 드시고요. 무엇보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 병 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이는 생각했습니다. 휴식이라. 나한테 휴식이 가능한가?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안 좋으세요? 응.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수연아, 파스 좀 붙여줄 수 있니? 네, 엄마. 수연이는 어머니의 허리에 파스를 붙여드렸습니다. 고마워, 딸. 역시 우리 수연이가 최고야.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오니 부모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앉아봐.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기. 내 아빠 친구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대. 네? 얼마 안 돼. 2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된대. 곧 갚는다고 했어. 수연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빠, 제가 어디서 2천만 원을 구해요? 너 점장이잖아. 대출 받으면 되지. 대출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라고요? 그래, 어차피 금방 갚는다잖아. 아빠, 안 돼요. 그런 큰 돈 절대 안 돼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고작 2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널 키우는데 얼마나 들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이 불효녀야. 부모 말을 안 듣겠다고?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아, 내 아빠 체면도 생각해야지. 친구한테 아들이 돈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면 아빠가 얼마나 창피하겠니? 엄마, 그게 제 문제예요. 제가 왜 아빠 체면 때문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넌 정말 이기적이구나. 부모는 생각도 안 하고. 수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건 누구예요? 제가요? 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집 생활비를 혼자 벌었어요. 제 꿈도 포기하고 제 사랑도 포기하고 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기적이에요? 내가 뭘 포기했어? 우리가 널 키워준 게 얼마인데? 키워주신 거 감사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전부를 바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못된 것이 부모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인생을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럴라고 너를 키웠나. 아이고.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이 우릴 짐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엄마가 짐이지. 엄마가 쓸모없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맞는 말이야. 엄마가 일찍 죽었어야 했어. 그럼 너한테 짐이 안 됐을 텐데. 수연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결국 수연이는 또다시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연이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 한다. 38살. 수연이는 몰래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부모님은요? 따로 계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괜찮은 원룸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직장에서도 가까웠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후. 그동안 수연이는 조금씩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모르게 몰래 옷까지 책 개인 물품들. 하나씩 정리하며 수연이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이사 2주일 전 수연이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연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이번 달 말에 이사 갈 거예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독립하려고요. 원룸 계약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아, 농담이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 둘이 어떻게 살라고? 아빠 엄마도 일흔이 안 되셨고 아빠도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저도 생활비는 계속 드릴게요. 생활비만 주면 뭐해? 우리가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 딸이 우릴 버리고 가네. 아이고, 엄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지 뭐. 우리 죽으라는 소리야.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대신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다시는 얼굴 보지도 마. 아빠, 나가. 당장 나가. 수연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딸한테 버림받네. 그날 밤 수연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모님은 수연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말도 걸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 병원 가실 날 아니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수연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엄마. 수연이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저혈당으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수연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집을 나간다고 하자 어머니가 밥을 거르셨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수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어. 정말이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가면 엄마는 죽을 것 같아. 수연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사 가지 마. 응?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네? 이미 계약금 넣으셨는데요. 계약금은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취소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수연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0만 원. 2개월 동안 모은 돈. 다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 희망, 미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연이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이사 안 갈게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수연아, 고마워. 아버지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야. 엄마, 아빠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있어야 해.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연이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새장에 갇힌 새라는 것을. 문이 열려 있어도 날아갈 수 없는 새. 왜냐하면 날개가 잘려 있으니까. 아니, 날개를 자른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41살. 수연이는 여전히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나야. 오랜만이다. 은주야,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응. 나 요즘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심리상담사 됐거든. 와, 대단하다. 축하해. 고마워. 그보다 수연아, 너 요즘 어때? 목소리가 너무 피곤해 보여. 그냥 일이 좀 많아서. 수연아, 우리 한번 만날래?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하자. 응, 좋아.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주는 수연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아, 너 많이 늙었다. 아니, 미안.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피곤해 보여서. 수연이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거야. 요즘 좀 힘들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얘기해봐. 수연이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
독립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 모든 것을. 은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연이의 이야기가 끝나자 은주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야, 나 뭘 잘못한 거야? 은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너 거머리 부모라는 말 들어봤어? 거머리 부모? 자식한테 완전히 의존하면서 자식의 인생을 갉아먹는 부모를 말하는 거야. 수연이는 놀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말하는 거야?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내 부모님은 지금 너를 이용하고 있어. 생각해봐. 부모님 나이가 70도 안 되셨는데 왜 일을 안 하셔? 건강하신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60도 안 됐을 때부터 일 안 하셨잖아. 그리고 수연아, 내가 독립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죽겠다고. 아프다고. 그렇지. 그게 바로 정서적 협박이야.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욕하는 소리, 이 세 가지가 부모가 절대 자식한테 하지 말아야 할 소리야. 수연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나는 바보였던 거야? 바보가 아니야. 너는 착한 거야. 너무 착해서 문제인 거지. 은주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은주가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나가야 해. 진짜로 나가야 해. 하지만 부모님이. 수연아, 부모님은 안 죽어. 정말이야. 내가 나가면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겠지만 결국은 스스로 하실 거야. 사람은 원래 그래. 누가 해주면 안 하는 거지 혼자 있으면 다 해. 정말이야. 수연아, 너 지금 41살이야. 앞으로 몇 년 더 이렇게 살 거야? 수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아, 부모님 70 중반까지만 모신다고 해도 10년은 더 있어야 해. 그럼 넌 51살이 되는 거야. 그때 내 인생 시작할 거야? 아니, 부모님이 80까지 사시면 20년을 더 있어야 해. 그럼 넌 61살이야. 그때 뭘 할 건데? 은주의 말이 수연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연아,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내 부모님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를 이용하는 거야. 은주야.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내가 결혼하고 내 가정을 꾸리고 내 꿈을 이루는 걸 응원할 거야. 근데 지금 부모님은 뭐 하고 계셔? 내 인생을 막고 있잖아.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 난 이미 20년을 이렇게 살았는걸. 그러니까 이제라도 나가야지. 20년 더 이렇게 살 거야? 무서워. 부모님이 정말로 아프시면 어쩌지? 정말로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들어. 내가 나간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무슨 일 생기지 않아. 내가 이 분야 전문가야.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 오히려 내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내가 없으면 처음엔 힘들어도 스스로 하실 거야. 수연아, 제발 내 인생 좀 살아.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날 밤 수연이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은주의 말이 맞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의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는 다시 은주를 만났습니다. 은주야, 나 나갈 거야. 응. 이번엔 진짜로 나갈 거야. 은주가 수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잘 결정했어.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응, 고마워. 수연이는 다시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진짜로 나갈 것입니다. 42살. 수연이는 원룸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번엔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고 짐을 싸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수연이는 부모님께 편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부터 저는 독립합니다. 22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드릴게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 아빠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은행도 병원도 장보기도 모두 직접 하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를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사랑합니다. 수연 올림. 편지를 식탁에 놓고 수연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사짐센터 차에 짐을 싣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수연이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야.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4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수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립했어요, 아빠. 뭐? 너 정말 우리 버리고 간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인생? 부모 버리고 사는 게 인생이야? 아빠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우리 이해는 하니? 우리 나이가 몇인데 혼자 어떻게 살라고. 아빠 70도 안 되셨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안 돼. 당장 집에 들어와. 아빠 안 돼요. 저 이제 안 갈 거예요. 이 불효녀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이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 너 없이 못 살아. 제발 돌아와. 수연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아, 엄마 오늘 밥도 못 먹었어. 내가 없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연이는 참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네, 아빠. 너 정말 안 돌아올 거니? 네, 아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맘대로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부모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걸까? 밥은 드시는 걸까?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려. 믿어. 괜찮을 거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오늘 내 아빠랑 장 보러 갔다 왔어. 힘들긴 했지만 할 수 있더라. 내가 보고 싶구나. 수연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하셨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엄마는요? 응. 엄마도 잘 지내.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좀 적응됐어. 응. 내 아빠도 요새 동네에서 경비 일 시작하셨어. 돈은 많지 않지만 뭐라도 하시니까 좋은 것 같아. 수연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일을 하세요? 응. 내가 나간 후에 우리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내 인생을 빼앗았구나.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수연이는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딸. 그날 밤 수연이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43살. 수연이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들렀습니다. 생활비도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스스로 장을 보고 은행에 가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 일을 계속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요새 노인정에서 탁구 배우고 있어. 재밌더라. 정말요? 다행이다, 엄마. 응. 내가 나간 후에 엄마도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 수연이는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는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옛날 패션 잡지들과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18살 때 그렸던 옷 디자인들. 이런 꿈이 있었지. 수연이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 그려진 드레스, 재킷, 스커트. 서툴지만 열정이 가득한 그림들. 아직 늦지 않았을까? 다음 날 수연이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패션 디자인 기초 강좌.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수연입니다. 나이가?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43살이요. 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시다니. 늦었죠? 전혀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첫 수업을 마치고 수연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몇 달 후 수연이는 퇴근 후 문화센터에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옷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민수, 나이는 46. 사진 강좌를 듣는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옆반에서 사진 배우는 민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패션 디자인 배우는 수연이에요. 패션 디자인이요? 멋지네요. 아니에요. 취미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좋잖아요. 뭔가 배운다는 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전시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저 수연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연이는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이상한가요? 저희 나이도 많고. 아니에요. 저도. 민수 씨 좋아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혼 경력이 있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 22년 동안의 삶, 최근에야 독립한 이야기.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연 씨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제는 괜찮아요. 존경스러워요.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민수 씨도 힘든 시간 있으셨잖아요. 그래도 수연 씨만큼은 아니었어요. 1년 후 수연이와 민수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소개하는 날 수연이는 긴장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분이 제 남자친구 민수 씨예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수입니다. 수연 씨와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수연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바라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행복해야 해. 알았지?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연이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됐어. 45살. 늦은 나이였지만 수연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수와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했습니다. 수연이는 계속 패션 디자인을 배웠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 벌 팔리지 않았지만 점점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수연 씨가 만든 옷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멋지세요. 늦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래, 좋지. 우리 사위도 오니? 네, 민수도 같이 가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내 인생을 빼앗았지. 이제라도 내가 행복하니까. 아빠는 그걸로 됐다. 수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는 다 괜찮아요.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엄마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민수 씨 고마워요. 제 옆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연 씨. 48살. 수연이의 쇼핑몰은 제법 성공했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수연이는 자신이 만든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나 강연 준비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내 이야기? 응. 거머리 부모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주제로. 내 허락받고 싶어서. 그래, 좋아.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강연 날 수연이도 참석했습니다. 은주는 수연이의 이야기를 이름은 바꿔서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42살까지 22년 동안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꿈도 사랑도 미래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42살에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꿈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수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부모님이 제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저는 38인데 아직도 부모님 집에 살아요. 용기가 안 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수연이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울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나가야 해요. 그래야 당신도 부모님도 모두 살 수 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낼게요. 그날 밤 수연이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나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거머리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은주랑 상의해서 작은 모임이라도 만들어 볼까 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용기를 주고. 멋져요, 수연 씨. 저도 도와줄게요. 석 달 후 수연이와 은주는 작은 자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나의 삶을 찾아서. 한 달에 한 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모임에 5명이 왔습니다. 모두 30대에서 50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수연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45살인데 아직도 부모님 집에서 살아요. 저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제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해요. 저는 독립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수연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그중 한 명이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수연이는 자신의 일처럼 기뻤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수연이는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40에 독립하고 42살에 민수를 만나고 43살에 결혼하고 지금은 50. 민수 씨, 나 행복해요. 저도요, 수연 씨.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진짜로. 올 줄 알았어요. 수연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수연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 수연이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50에 비로소 봄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수연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신가요? 부모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효도는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도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 죽는 소리. 너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나는 이제 죽고 싶다. 이런 말들. 둘째, 앓는 소리. 아프다, 아프다. 진짜 아픈 것과 자식을 붙잡기 위해 아픈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셋째, 욕하는 소리. 너는 불효자다. 너는 이기적이다. 너는 나쁜 자식이다. 이런 말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이런 말들로 당신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서적 협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협박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간다고 해서 부모님이 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겠지만 결국은 스스로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누군가 해주면 안 하지만 혼자 있으면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자립하시게 되고 자존감을 찾으시게 되고 진짜 삶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이 수연이처럼 힘든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40에 시작해도 50에 시작해도 60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을 맞이할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